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개전 106일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SNS에 글을 올려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고 알리며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거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짓눌렀던 거대한 뇌관이 제거된 셈인데요. 하지만 이 극적인 합의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합의 서명 직전 레바논 공습을 강행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망할 판단력도 없다며 거친 분노를 쏟아낸 건데요. 막판까지 변수가 돌출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경고가 혈육을 발휘하며 미국과 이란은 사실상 종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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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쓰는 큐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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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큐렉 닭뼈 돼지뼈 조개껍질도 한 번에 큐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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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렉으로 처리하자 음쓰는 큐렉.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현장에서도 walk it 거리에서도 walk it 씹는 순간 달라진다 walk it 일상 속 자신감 언제 어디서나 walk it walk it walk it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잠시 후 경북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황은정 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민선 9기 출범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민선 9기 4년간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 꼭 해야 할 혹은 어떤 것들을 집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3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시급한 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그리고 신공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공항은 2020년 7월 말 의성 비안 군이 소보로 이전지를 확정한 이후 지난 6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또 화물터미널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두고 지역 내 갈등만 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금 문제를 두고 국비 투입이냐, 공자기금 차입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행정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처음 추진을 했으나 실패했고 2024년에도 실패, 올해 3월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실패는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지난 3월의 경우에 통합특별법안까지 발의가 됐으나 국회 문턱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8년간 이제 이펙 정상의 유치라든가 혹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통해서 6년 만에 출산율 반등, 혼인율 제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4년간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들 그리고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던 신공항이나 행정통합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의과대학 유치라든가 이런 점들도 중요 과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경북도지사인 이철우 도지사에게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신공항 이슈, 또 의과대학 유치라는 점들이 중요한 과제로 산적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다음은 안동을 살펴볼게요. 권기창 안동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 4년 뭐가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권기창 시장이 4년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의문인데요. 선거 전부터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사법 리스크.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측근들의 각종 비비 등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권기창 시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온전히 4년 임기를 채워내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예타 조사를 통과한 바이오생명선단의 조기 완공, 또 의과대학 유치 문제, 이 외에는 안동댐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 그리고 권기창 시장이 공약한 반값 수돗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주요 정책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선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사법 리스크의 당면에 있고 다음은 또 초선인 예천군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공무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예천군수에 당선됐는데 안병윤 군수 이 당선인의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천은 도청 신도시가 있어서 겉보기에는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실상 원도심이라든가 그리고 면단위 지역을 보면 고령화 현상이나 각종 인프라 부족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가 출신인 만큼 안병윤 군수 당선인 본인이 갖고 있는 중앙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도청에서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경북도와의 네트워크도 강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쭉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천에 이어서 의성 역시도 초선인데요.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의 4년은 어떤 4년이 돼야 될까요? 의성은 당연히 신공항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 있을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국가기관 산업인 만큼 공항 건설에 있어 지자체장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대신에 관련 산업을 육성을 한다거나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에는 봉양면 또 비안면 일대에 10만 평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항공 정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공항 신도시 개발 또 항공 MRO와 같은 관련 산업 육성이 신임 군수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의성은 농업 도시인 만큼 농업 육성 그리고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한 4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문경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곳 역시도 모두 초선단체장이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든든한 지원도 얻었고 또 둘 다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서 활약을 해온 인물들이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 지자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쩌면 북부권 모든 시군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일 텐데요. 일단 상주는 강점인 농축산물을 원료로 안테나 산업이라고 하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기업 유치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활용한 먹거리 발굴이 과제로 여겨집니다.
문경의 경우에는 레저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제 레저와 관광산업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자원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열풍을 불고 있는 K-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촬영지로 문경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시설을 보수를 하고 또 더 많은 작품의 촬영지로 유치해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또 이 상주와 문경과 마찬가지로 영주, 봉화, 여기도 초선 단체장들이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네, 영주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3, 4년 전에 10만 인구가 무너진 뒤에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지는 상주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상주의 경우에는 이제 베어링 국가산단이 조성됩니다. 이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을 계기로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베어링은 제조업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관련 산업이라던가 첨단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산업들을 베어링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영주는 이제 또 박남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이 상실된 이후 1년 넘게 시정 공백도 있었습니다. 민심의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는 것 또한 시장 당선인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최기영 봉화군수 당선인이 마찬가지로 이제 초선 임기를 시작하는 봉화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공약 사항으로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중심의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이런 것들을 밝힌 만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겨울 20만 명 정도가 찾는 분천 산타 마을이나 지금 봉성면을 조성하고 있는 베트남밸리 또 청양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드는 것도 4년간 중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적한 과제가 역시나 많은 영주와 또 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과 영양군수가 마주한 현안들도 짚어주실까요? 네,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이곳에선 현역 단체장들이 3선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 연속성이라는 장점을 얻은 반면에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청송은 우선 청송의 관광도시로서의 체질 개선, 정주 여건 확충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주황사 또 산소 카페 청송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관광객 체류 시간이 짧고 또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관광을 넘어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하고 사과와 같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영양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만큼 청년 유입이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요구가 되는데요. 주요 현안으로는 영양 고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스마트 농업 도입,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나 휴양 산업 육성, 생태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도로망 확충과 같이 교통 인프라를 개선을 하고 무료나 돌봄 서비스 확충 또한 주요 과제로 여겨집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이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의 모든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약은 공약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졌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높게 빛납니다. 모든 당선인들이 자신들이 공약하는 것들 중 절반이라도 혹은 10분의 1이라도 꼭 실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각 단체장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손잡고 걸어요. 아름다운 세상. 서로의 마음 열고 우리 친구예요.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 경북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황은정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주간이자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매년 6월 15일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올해가 1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노인학대가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최근에 노인학대 발생 건수나 피해 실태는 어떤가요? 종북 현황 보고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2024년도에 신고 건수는 22,000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한 7,000여 건이 실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서 노인학대 역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전체 학대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에 의한 학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노인 부부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돌봄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대하면 신체적 폭력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다른 유형도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볍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반복적인 폭언과 무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하나의 학대 유형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이렇게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까운 가족이란 통계가 있거든요. 사실 네네. 피해 어르신들이 자식 걱정 때문에 신고를 꺼릴 것 같기도 한데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신고 이후에 학대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분들도 신고자 신분이 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남의 집 일로 생각을 해서 신고를 망설이는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노인학대는 통계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은폐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학대 정황이 신고돼서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저희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1577-1389로 전화하거나 나비 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은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네. 신고 접수가 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이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피해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에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지원과 함께 쉼터 입소를 지원을 하고 상담, 법률, 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다양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사례가 종결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이웃과 주변의 관심이 정말 중요할 텐데 혹시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 혹시 학대받고 계신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징후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의 몸에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멍이나 상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거나 또 집안에서 지속적인 고성, 다툼이 들리는 경우 또 대소변 냄새가 진동을 한다거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들도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과 신고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노인학대는 처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입니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지만 그중에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으로 인해서 어르신이 방치되어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발견된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관의 개입으로 병원 진료 후 요양원으로 모셔서 현재는 잘 생활하고 계신데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 체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교양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만 치매 노인을 위한 이런 제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특히 치매 노인 지원 체계 중에서 대회하는 노인들을 발견하였을 때 긴급 임시보호 조치를 위한 긴급 돌봄 쉼터가 또 필요하고요. 네. 또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노인 학대 예방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관심에서 어르신들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어느 누구든
전국 어디에서 망설이지 말고 1577-138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자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네, 이렇게 노인학대가 결코 남의 집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다 같이 풀어야 하는 과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황은정 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 동화 박규환입니다. 먼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나 부정선거로는 반사회적 행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 순방 중이신데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저 투표지 그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또 이번에도 질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뭐 우리 국민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어떻게 이렇게 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느냐 하고 좀 참담한 심경도 피력하셨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 참정권 침해는 정말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분노는 그래서 매우 정당한 문제 제기다. 이것은 분명히 또 인정하시고 또 수용하셨고요. 따라서 반드시 이번 이 선거 부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진상 규명하고 또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이런 조치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참정권이 또 정당하게 그리고 또 편리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뭐 대통령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대신 이런 부실 관리를 빌미로 해서 뭐 선거 조작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관리 부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실과 또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네.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는 전혀 별개인데 이걸 무슨 부정 선거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이것은 단호하게 배격돼야 된다 말씀하신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올림픽공원 거기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 그 중에 또 보면은 그 행위가 도를 넘어선 아주 불법적인 행위들도 있죠. 지금 네. 올림픽공원에 민간인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또 심지어 선수들이나 연습해야 될 선수들이나 또 선수 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이건 업무 방해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정하게 법에 따라 대처해야 된다. 네. 예, 이런 입장을 밝혀주시는데 저는 뭐 정당한 그리고 아주 적절한 이런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데 대구 선관위의 한 직원이요, 근무 중에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국민적 공분이 또 큰 상황인데요. 선관위의 개혁을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도 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라는 조직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부실할 수 있는가? 어떤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지금 부실하다. 네. 그래서 뭐 보고 체계도 그렇고 관리 체계, 또 비상 상황의 어떤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조직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 혹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네. 그 와중에 사실은 아마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밤샘 근무하고 이러면서 애쓰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이 와중에 그 대구 중구선관위더라고요. 거기 네. 청사 내부에서 뭐 골프 스윙 연습을 한다. 이 경우는 이건 또 개인의 심각한 기강 회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니까 아마 그 구단위 선관위에서 보자면은 이제 뭐 팀장급인데 실제 실무에 거의 책임선에 있는 분인데 네. 이런 분이 이 정도로 기강이 해이하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조직의 구조적 부실 시스템의 문제에 더해서 그 선관위 공무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도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체 수준에서 그리고 재정립한다, 다시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개혁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어쨌건 선거 관리가 정권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이제 유지해 주되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 또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혁돼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는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 감시 이런 체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감사원의 어떤 직무 감찰을 받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부 감시 체계도 도입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도부도 개편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 선관위원장을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네. 그리고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전부 다 현직 판사들이 비상근으로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에서 오는 이런 행정 부실도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뭐 책임 행정, 책임 경영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점도 또 고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국 선거를 하기에는 지금 선관위의 인력이 모자라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계 자체를 예컨대 선거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건 선관위가 하되 투개표 사무, 지금 투개표 사무는 대부분 구청이라든가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청 시청 공무원은 손발 노릇을 하는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투개표 사무를 뭐 이쪽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이관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체적인 좀 개혁이 필요하고요. 또 선관위는 이게 헌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은 헌법 개정까지 통해서라도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선거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선관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 민주당도 우선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또 특검 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상도 규명하고 또 책임도 묻고 개혁 대안까지 마련해서 입법이면 입법 또 여야 합의만 된다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참정권이 왜곡되는 일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여당의 책무 관련 SNS 글을 두고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팽배하거든요. 당에서는 뭐 반박하긴 했지만 당정 간 혹은 당내 소통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뭐 진행자님 아시다시피 제가 어쨌든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글 올리셨는데요. 그 글은 뭐 특정인을 겨냥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익보다는 대의에 대한 열정을 지녀야 한다.
여당은 그리고 또 대결과 배제에 몰두하기보다는 단결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은 지금 곧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당내 선거라 할지라도요,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각자 자기 지지층을 끌어모은다든가 또 상호 경쟁한다든가 이런데 여기에 너무 열정을 쏟아서 우리 내부에서 편가르고 지지층 끌어모으고 이런 데 힘쏟지 말고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니 국민 전체를 향해서 여당의 열정을 쏟아붓자. 그리고 책임윤리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당대표든 그 자리는요. 국민께서 맡겨준 자리잖아요. 그러면 네. 마땅히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책임윤리를 갖고 남 탓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어떤 주문을 여당을 향해서 한 거고요. 네. 물론 그 지점에는 약간 지금 우리 당내에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남 탓하고 책임져라 물러나라 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좀 국정에 전념하지 못하는 듯한 이런 우려를 미리 좀 해주셨고요. 그러지 말자. 지금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해도 당선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정 대표의 리더십과 연임 가도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박지원 의원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연임에 도전할지, 그렇지 않을지,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는 지금 정확히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 연임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사실 내란을 딛고 들어선 정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청산하고 그리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원 개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이 저희 앞에 산적해 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서 또 검찰 개혁,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제 출범하게 되죠. 이런 성과도 그렇고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른바 사무공천이죠. 억울한 컷오프 없다. 또 부적격자 없고 낙하산 없고 비리 없는 그런 공천을 이제 원칙으로 세워서 최대한 그 원칙을 또 관철시켜낸 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평등선거, 직접선거, 1인 1표 이런 어떤 제도를 확립해서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면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본인은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연임을 요청하고 있고 또 연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고요. 또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거든요. 이런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시나요? 일단은 그 선거 직후 터진 저는 그 선관위의 투표 부족, 용지 부족 사태가 저는 크게 작동한 게 아닐까. 네. 어쨌건 뭐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 탓이다. 그만큼 현행 우리나라 헌법 체계 하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정부의 책임은 말 그대로 무한 책임이죠. 그래서 저는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뭐 통제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헌법상 완전히 독립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히 투표 용지가 그냥 몇 장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에게도 국민들께서는 왜 이런 일을 방치했냐, 왜 미리미리 그럼 개혁하지 못했느냐 선관위를, 왜 사전에 좀 예방하지 못했는가, 이런 질책을 하시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점은 저희들도 뼈 아프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은 뭐 이거는 저희 여당의 이제 좀 잘못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여당 안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시장을 저희가 탈환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뼈아프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4년 전 선거에 비하면 객관적으로는 대승을 했죠.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의 여파로 뭐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이기고도 이긴 것 같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 진 선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이제 제기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책임 공방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여당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사실은 정말 합심해서 이제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 때 제시했던 이런 공약들 점검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좀 정비도 해 나가고 지방 정부를 제대로 돕기 위한 이런 일도 하고, 또 그동안 미뤄졌던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네. 아직 형사소송법, 수사권 문제 같은 게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일로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 이런 모습을 보인 건 국민들께서 아마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 지점은 저도 뼈아프게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최우선 쇄신 과제로는 어떤 거 꼽으시나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관위 문제, 네. 참정권이 침해된 문제에 대한 분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회가 여기에 신속하게 저는 응답해야 된다. 이 역대급 부실선거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또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그래서 국민 참정권 실현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조치가 저는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가 지금 여야 협의하면서 지금 국정조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호황 수출 정대 이런 온기가 분명히 어디선가는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많은 네. 국민들께서 내 삶은 힘들다 이렇게 또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농어민
이렇게 또 특히 청년층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좀 시급히 뒷받침하는 것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그 공소청과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빨리 형사소송법 개정도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국회의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도 전당대회 혹은 당대표 선거 이 일정은 일정대로 가지만 그러나 이런 입법 과제들을 제대로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지방선거에서 구성된 새로운 지방정부들 자리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 그래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정말 대한민국 대전환 한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 마주한 현안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